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거래가 주춤하고 가격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집값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 이상이 9억이 넘어가는 거래였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갈수록 넘사벽이라는 느낌이 들죠. 오를 땐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 같았는데 떨어지는 건 찔끔찔끔 떨어지니까 앞으로 집 사기 어렵겠다, 이런 불안감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8년도만 하더라도 9억 이하의 거래가 83%를 차지할 정도로 9억 넘어가는 거래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치만 저금리 또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9억 초과 거래는 급증을 했습니다. 18년도에 9억 초가 20%도 안 됐죠. 그러던 게 2년 만에 40%를 넘겼고 작년에는 50% 넘게가 9억 초과의 거래였습니다.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평균 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런 기사를 보면 정말 부자가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승론자들 항상 얘기했던 거,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비싸고 좋은 집을 원하는 수요는 계속 있고 또 그런 집을 웃돈 주고 충분히 사줄 부자가 많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 없는 너희만 가난하지 돈 많은 사람 많다. 실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역할을 했던 것 바로 공급 부족과 현금 부자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 수요와 공급이죠. 그치만 이 공급 부분은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공급의 양은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만 공급이 많다 또는 부족하다 느끼게 되는 건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한 사람이 한 채만 원하는 시장이라면 집은 남아 돌 것이고, 한 사람이 10채를 원하는 시장이라면 아무리 많은 집을 공급해도 공급 부족이 현실화됩니다. 똑같은 공급이 이루어져도 수요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과잉이거나 부족한 상황 발생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10채를 원하는 이유, 당연하죠. 오른다, 이익이 있다라는 믿음이 강하면 그런 시장이 형성됩니다. 오른 가격에 사주는 나는 가난하지만 누군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이런 시장은 유지될 수 있고, 이걸 지지해 주는 것, 돈 많은 사람이 많다라는 믿음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원하는 시장 맞죠? 다주택자가 3년 내내 늘어났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 완화, 이런 세금 규제를 완화해준 덕분에 버티는 다주택자가 늘어났고, 또 고금리의 영향으로 집값이 고점 대비 좀 빠졌기 때문에 이걸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참여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3년 내내 다주택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이런 거 세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던 시점에 다주택자 수 좀 줄어들었었는데 이걸 윤 정부 들어서면서 다 완화해줬죠. 완화되고 나니까 다주택자는 늘어났어요.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전체 소유자 중에서 16%에 달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세제 부담 완화 계속하고 있죠. 또 추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풀 걸로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참여자가 늘어났어요. 22년도 고금리 상황이 도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시점이 왔고, 누구든 사주기만 해달라는 이런 시장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제를 완화하는 선택을 했고, 이걸 계속해서 연장해서 지금 상황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부담이 안 되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면 버티질 못할 텐데 이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또 고점 대비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차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주택 수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맞춰갑니다. 요즘 시장이 소강 상태로 접어드니까 기대이익이 떨어지고 수요도 줄어들고 최근 3개월간은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집을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같은 서울인데 서초는 25억, 도봉은 5억, 강북이 아니라 강남에 집을 사야 돈 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강남이 아닌 곳에 갖고 있던 사람들, 차익이 있거나 돈 생기면 어떻게든 강남 쪽으로 넘어오고 싶어 하죠. 강남 불패가 작동을 하면서 거래가 많이 줄었지만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의 집값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작년 한 해 동안 매매된 서울 서초구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25억이나 되죠. 한때 30억을 찍었고 호가는 30억, 40억 이렇게 가고 있으니
25억에 샀으면 잘 샀다 생각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30억에 사줄 걸 기대하면서 이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치만 하락기를 거치면서 집값이 반토막 나는 걸 경험했던 강북의 집값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최근에 25억 주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존의 강남 집값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18년도만 하더라도 9억 초과 주택이 16%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 강남의 집을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값 수준으로 매입해서 여러 채 갖고 있던 사람들 자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자기 돈만으로 집 산 거 아니죠. 대부분 대출을 끼고 샀고 집값 하락기에도 강남은 영원하다고 하니까 또 다른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자기보다 더 많은 대출을 껴서 그 집을 사주는 구조이다 보니까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산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 부채는 더 많이 쌓이게 됐습니다. 현금 부자가 대출 안 끼고 집 사준 게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빚을 끌어들였습니다. 그것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 투자에 올인을 했어요. 두 채, 세 채로도 모자르죠. 주담대 차주 10명 중 9명이 소득 수준 상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고소득자가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주담대를 엄청나게 활용해서 집주인이 됐습니다. 주담대 대출 받은 사람들 중에서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계층이 94%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 돈을 좀 벌 수 있다는 사람들이 집을 샀습니다. 누가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즉 상위 20%가 이 주담대의 대부분을 활용해서 이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구도 30%가 넘죠. 한 채는 자기가 살아야 하고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해서 이렇게 투자용 주택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주담대 잔액 23년 기준에서 300조가 넘어가죠. 이렇게 집을 갖고 있는 상위 1%의 주택가격 30억에 육박하죠. 평균 4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실제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 소득 상위 20% 계층입니다. 그 안에서 투기적인 이익을 챙긴 사람들은 더 큰 이익을 추구하면서 갈아타고 그들도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에 의존을 했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가 증가할 수 있었고 이렇게 유동성을 확보해서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집을 사줄 돈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직접 벌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마련을 합니다. 여기에 부족한 돈은 대출을 통해서 조달해야 궁극적으로 집을 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소득 달라진 게 없어요. 22년 기준에서 직장인 평균 연봉 4,200만 원입니다. 연봉 1억 이상 131만 명이나 된다. 그래서 집 사줄 사람 많다. 이런 얘기 하지만 연봉 1억이면 실수령액 600만 원 좀 넘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평균 연봉 4,214만 원 큰 차이가 없죠. 그치만 상위 0.1% 같은 경우는 연봉 10억에 달합니다. 상위 1%의 근로소득자 20만 명 정도 있는데 이들의 평균 소득 3억 3천만 원입니다. 상위 1% 연봉 3억 3천, 상위 20% 소득분위 5분위에 속하는 이들의 평균 연봉 6천만 원대입니다. 연봉으로 6천만 원대 받으려면 과장급은 돼야 되겠죠. 회사에 들어가서 최소 7, 8년은 지나가야 연봉 상위 20% 정도 수준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벌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것도 직장마다 차이도 좀 크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그만큼 상위 20%에 들기 위해서는 엄청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또 연차도 많이 쌓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위 20%에 해당이 돼요. 평균은 4천만 원인 거, 이게 일반적인 모습 맞죠? 연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2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800만 명 정도는 자영업자죠. 그런데 그들의 나이대를 보면 50대 이상이 60%를 차지합니다.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 중에 50살 넘어가는 사람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많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벌고 있는 소득 수준,
평균 4천만 원이고 그나마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 6천만 원대 이 정도밖에 못 법니다.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재산소득도 있죠. 뭐 임대 주거나 금융소득 있거나 어쨌든 이런 거 다 합쳐서 연소득 7억이 넘어가야 상위 0.1%입니다. 커트라인이 7억 4천이고 평균은 18억 정도 됩니다. 연소득 상위 1% 이내에 들어가려면 근로소득뿐 아니라 다른 투자를 통해서 번 소득까지 포함해서 평균 5억은 돼야 상위 1%에 해당이 돼요. 아까 집 사는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상위 20%는 돼야 된다 했죠? 소득 구간 상위 20% 평균 6,8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 기준에서 한 6천만 원대 됐었고 추가적인 소득까지 합치면 6,800만 원 정도? 이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 벌고 있는 수준이에요. 진짜 잘 나가는 사람, 전문직들이 많죠? 변호사 상위 1%에 들면 30억 벌고 의사는 24억 법니다. 요즘 전부 다 의대 보내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의사 상위 10% 되면 6억 정도, 이 정도 벌 수 있습니다. 의사 평균 2억 5천만 원, 변호사 평균 1억, 이 정도면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 평균 정도 되겠죠? 어쨌든 내노라 하는 기업에 다니거나 아니면 전문직이어야 연봉 1억 이상 이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많다. 아무리 노래를 하지만 소득을 기준해서 생각해보면 평균 소득 4,200만 원, 상위 10% 8,700만 원, 상위 20% 6,200만 원 벌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2,800만 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 2천만 명 이상이 근로소득자죠. 근데 그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은퇴가 시작된 50대 이상입니다. 50대 우리나라 경제 인구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죠. 근로소득자에서 이제 은퇴를 맞이하는 세대, 이들이 상위 20%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 상위 1%에 해당되려면 연 5억은 벌어야 가능한 거죠. 의사의 10%만이 그 정도 수준을 벌고 있고 상위 20% 5분위에 속하는 사람들 7천도 안 되는 돈 이걸 벌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야 자산도 많이 쌓을 수 있죠. 50대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최고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이후로 소득의 가파른 증대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벌었던 소득 이걸 가지고 자산을 형성해 놨을 거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을 많이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 부자가 많아서 연봉 6천짜리가 30년 동안 벌 빚을 활용해서 산 집을 더 비싸게 사줘야 이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동성 1%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의 기초에서 자산이 쌓인다고 했는데 근로자 평균 5억 정도 순자산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물 자산, 즉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80%에 달하죠. 자영업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순자산 5억 좀 넘어가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실물 자산, 즉 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이 이렇고 상위 10%는 돼야 10억 정도 가지고 있고 상위 1%에 해당이 돼야 30억에서 40억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을 많이 형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위 1%와 상위 10%를 비교해보면 근로소득은 큰 차이가 없고 재산소득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서 얻은 소득, 임대소득 뭐 이런 걸 통해서 벌어들이는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자산의 격차는 더 벌어지죠. 상위 10% 해당되려면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1% 해당되려면 30억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들의 자산 대부분 실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1%건 상위 10%건 간에 부동산, 거주주택 아니면 거주의 부동산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소득은 사라지고 재산 소득만 남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죠. 실물 자산이 7,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총 자산이 30억 가까이 돼도 금융 자산 끼케야
6, 7억, 10억이 안 되는 수준이니까 은퇴 후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은퇴 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부채도 여전히 가지고 있죠. 상위 10%의 평균 부채 12% 정도 쓰고 있고 상위 1%도 10% 정도 부채를 쓰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크게 높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산이 처분되지 않으면 갖고 있는 현금을 대부분 털어넣어야 이 빚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위 10% 순자산 20억 정도 되죠. 이 중에 금융자산이 20% 정도 차지하니까 현금 갖고 있는 거 한 4억 됩니다. 나머지는 집 아니면 투자용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상위 1% 순자산 42억 정도 됩니다. 이들 20% 정도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쓸 수 있는 돈 한 8, 9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집 아니면 투자용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현금 부자 많다. 그 부자들 결코 내 집을 다시 사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돈 상위 1%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예금의 절반을 상위 1%가 가지고 있죠. 이건 19년도 기사인데 22년도 기사 보면 상위 0.03%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10억 초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 빼고도 현금 부자 이들이 0.03%가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10억 초과 예금의 80%는 법인 기업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이하 예금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계좌 수는 엄청나게 많죠. 전체 계좌의 99.5%가 1억도 안 되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현금 부자 노래를 했지만 현금 부자가 되려면 일단 소득도 많아야 하고 자산도 많아야 합니다. 즉 집을 가지고 있고 투자용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그 집을 안 팔아도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절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안 팔아도 더 버틸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더 사주는 것, 이런 시장을 기대해야 하는데 이들이 언제 사줄까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또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그 집을 사줍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작년 말에 나온 부자 보고서, 이거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부자들 금융자산 2,800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2%의 자산가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금융자산 10억에서 100억 미만 가지고 있는 자산가 42만 명 이 정도 되고요.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2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또 3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10,000명 정도 되니까 10억 이상 돈 갖고 있는 사람 다 합치면 26만 명, 이들이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들 부동산 자산 규모 2,800조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법인 명의의 부동산 자산 규모 확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개인 명의의 부동산 자산, 주로 주택이죠. 집이죠.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런 개인 명의의 부동산 자산은 안 늘어났는데 법인 명의의 부동산 자산, 즉 가격이 떨어지면서 돈도 많이 있고 또 많이 빌릴 수 있는 그런 법인들이 저점 매수를 통해서 부동산 자산을 늘려서 이 부동산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빌딩,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 이런 것들이죠.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걸 법인 명의로 부자들이 샀고 그러면서 부동산 자산 규모가 증가를 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물어봤더니 주식과 금, 보석 이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수익처로 거주용 주택, 주식을 꼽았는데 지금 당장 주택시장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2순위가 거주용 주택에 대한 투자였는데 지금은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들 투자에 대해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원금 회수까지 손절매하지 않겠다는 부자가 대부분이고 1년에서 3년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집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도 가지고 있죠. 지금 국제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투자액을 더 늘릴지 줄일지 이런 판단을 각기 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자금을 더 추가하겠다 이런 의지가 뚜렷했었는데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올해 시장 불확실성을 더 크게 보고 있고 관망 심리가 더 커져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익 실현 다 해놓고 내년에는 안전자산 쪽으로 가겠다. 시장 경기가 생각보다 더디고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될 거고 그럼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올 거고 그때 사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자산 가치 폭락에 대비하려면 부동산보다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부동산을 간절히 원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럼 현금의 50%를 가지고 있는 상위 1%가 집을 사주지 않는데 이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상위 20% 이들이 사고 팔고 해줘야 하죠. 소득은 떨어지고 부동산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현금은 1억 남짓 가지고 있죠. 은퇴의 시기는 다가오고 팔지 않고는 상황을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팔려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부자는 간절히 원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럼 누가 사줄 수 있죠? 소득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줘야 하는 시장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보다 집을 더 간절히 원하는 그리고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어요. 근데 대출은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죠. 대출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기조로 가고 있고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현금, 주식, 채권, 자산 상위 1% 48만 명 이들이 집을 사주지 않고 나머지가 집을 사줘야 되는데 그들이 집을 사줄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의 환경 예전보다 안 좋아졌으니 유지될 수 없는 시장 맞습니다. 집값 계속 올라갔다 얘기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 버티는 사람들이 상위 1%, 상위 10% 이들이 아니라 상위 20%가 이걸 버티고 있어요. 지금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은 모아야 서울에 집 살 수 있다고 하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집 그런 걸 사려면 20, 30년 걸리는 수준에 거품이 잔뜩 낀 그 정도 집값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이 안 많아도 자산이 안 많아도 집을 살 수 있는 자금 유일한 마련책 대출인데 대출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은행 비대면 주담대 한도 축소 발표했죠. 10억에서 5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가계대출 관리 때문입니다. 아파트론 10억에서 5억으로 줄였고 주택담보대출도 7억에서 5억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올해 시작되면서 대출 확 풀릴 거다 이런 얘기했지만 대출 규제 강화 기조 계속 갑니다. 가계부채 관리 지금 관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수년 전부터 이어졌는데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원하는 대로 못하다가 지금 금융당국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예정대로 도입이 됩니다. DSR 자체를 안 보던 시장에서 이제 보는 시장으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에 변동성까지 고려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1단계 때 0.38% 가산했는데 2단계 때 0.75%로 상향이 됐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1.5%로 확대될 방침이죠. 연봉 1억인 차주, 상위 소득 7%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액 5천만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2단계 작년 7월부터 도입이었는데 연장했었죠. 9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량 급감하고 있어요. 청약시장 또한 40% 가까이 수요가 줄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까지 더해지면 더욱더 대출의 문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급은 계속되고 있죠. 올해 1분기 전국에서 32,000가구가 넘게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출의 관리 기조입니다. 부동산, 건설업 이쪽에 대한 대출도 잠기고 있죠. 수익권 건설사가 파산 지경에 이르고 도미노 폐업이 우려되고 있으니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욱더 대출 관리가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추가 대출 해주고 아니면 아예 대출 안 해주고 대출 한도 자체도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유동성 가뭄인 상태인데 이렇게 대출 더 쪼여지니 이들의 폐업 우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위기가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오면 침체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은행들 대출 관리 들어갔고 DSR 3단계 또 집값의 하방 지지선이 됐던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집을 누가 사줄 수 있을까요? 서울의 아파트 250만 채 가까이 되죠. 평균 가격 10억입니다. 2,500조가 넘는 자금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부동산 새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하고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사줄 수 있는 수요는 더 줄어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2,500조면 우리나라 기업 다 사고도 남죠. 사줄 돈은 없고 장부 가액만 남아있는 상태, 새로운 돈이 들어와 줘야 이걸 현금화해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돈을 쏟아부을 현금 부자 없습니다. 공급 부족, 현금 부자 이 얘기에 다시 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가져서는 안 돼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